자,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네. 7월이 시작됐네요. 별로 반갑지 않아요? 네. 뭐 마이크도 없이 손이 좀 허전하네. 자, 우리 강의실도 옮기고 새로운 기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풀이반. 그렇죠? 자, 미리 좀 우리 수업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미리 좀 풀어보셨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봐주겠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저기 36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 페이지 수가 여러분들이 8번에 나눠서 하는 거니까 오늘 거의 50페이지까지 나갈 생각인데 어쨌든 한 40페이지 정도 여러분들이 늘 미리 풀어서 오시면 되겠어요. 공부를 하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찍기 연습을 하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완벽하게 뭐 이해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풀면서 다 푼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거는 내가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푸는 이게 사고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걸 미리 좀 해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이 수업을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되시면 좀 해오시면 좋겠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구면이니까 제가 또 소개 이딴 건 하진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중개사 법령 및 실무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가 1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정 목적이라든가 또는 종류 이런 것들 나오고요. 총칙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뒤에 가보면 이제 지도 감독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 벌칙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 총칙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용어 정의해가지고 6가지 정도 용어가 정의돼 있죠. 중개라든가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뭐 이딴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정책심의위원회. 얘들이 뭘 하는지 우리가 그딴 것까지 알아야 되나 봐. 시험 볼 때. 그렇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 그렇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중개 대상물.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하면 곧 현장에 뛰어들면 중개업을 할 때 그 대상물이 되는 자, 물건과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게 이제 총칙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총칙. 자, 재정 목적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하도 옛날에 조금 나오던 문제인데 1조 목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자고 2개 정도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재정 목적. 첫 번째, 재정 목적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장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번이 일단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 그래서 거기 해설해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1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1조 나눠서 보시면 앞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요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이제 주로 일컫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재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요 2가지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간접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 직접적인 목적이 뭐냐, 간접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까지 묻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얘기죠. 마지막에 국민의 경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뭐 교재에서는 이런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틀린 지문들을 보시면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우리를 지칭을 하지만 재정 목적에는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련된 관한 사항을.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뭐 우리가 뭐 슈퍼맨이거나 그럴 의무는 없죠. 꼭 우리가 국민의 뭐 재산권을 보호해야 돼? 우리가 뭐 경찰이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신력.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 뭐 있단 말인데 그런 건 해당이 없고요. 우리는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자, 그 다음에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의 확립. 이딴 건 이제 정부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거기 2번이 가장 관련 있고 나머지는 살짝 좀 어긋나는 말들입니다. 자, 2번에 가보시면 그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목적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게 뭐냐 이 얘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절히 규율한다. 일단 이 법의 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개업이란 말을 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적절히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명문으로 1조 목적에 직접 언급이 되어 있지만 2번은 그렇지가 않다. 자, 그래서 1조 목적 요거 그 구획을 해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용어의 정의가 봅니다. 자, 용어의 정의 6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죠. 중개업과 중개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는 중개, 그 다음에 중개업 요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그자가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6가지를 달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더 헷갈립니다.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는 단어를 하나씩 착착 바꿔가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일단은 니은과 디귿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중개는 상사중개와 민사중개로 구분되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는 어디에 들어가죠? 민사중개로 볼 수 있죠. 상사중개로 보는 게 아니라 민사중개. 대표적인 민사중개가 이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와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중개와 또 뭐가 있어요? 중매 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중매 서는 거. 혼인 이런 거 중간에서 뚜쟁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마담 뚜 이렇게도 하죠. 이런 건 전혀 모르세요? 전부 다 연애 결혼만 하셨어? 자, 어쨌든 자, 이런 것들도 민사중개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하는 중개는 민사중개 들어간다. 조심하시고요. 디귿에 중개와 현상광고의 공통점은 청약의 방법에 있다. 자, 중개와 현상광고의 공통점은 일단 청약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중개에 있어서는 중개하고 현상광고의 공통점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설해 보시면 디귿에 일의 완성이 있어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개나 현상광고에서 여러분들 현상광고는 민법에 나와 있는 14가지 계약 중 15가지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현상광고. 쉽게 얘기하면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에서 뭐라고 하느냐. 요런 거 해서 해오면 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일을 완성해서 오면. 그쵸? 그 중에 제일 잘한 거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뭐 1등이 되거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은 일의 완성이 있어야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중개도 어때요? 중개가 완성이 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죠? 높아시면 한번 물어봐. 중개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해? 중개 보수 청구권은 중개 의뢰 계약이 성립하는 동시에 발생하고요. 행사는 언제 할 수 있어? 중개가 완성된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죠, 우리. 그렇죠? 자, 디귿번에 공통점은 청약의 방법이 아니고 거기 일의 완성이 있어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공통점이 될 수 있다. 니은과 디귿이 옳지 않고요. 기획과 리을은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우리가 얘기해 보면 중개에 있어서는 일반법이죠. 네? 중개에 대해서는 일반법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는 중개에 대해서는 일반법이죠. 하지만 민법이나 상법에 대하면 뭐 어떤 지위에 들어가? 특별법 지위에 들어가죠. 우리가 어떤 법이 일반법적이냐 특별법적이냐 이런 성격을 얘기할 때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 법을 어떤 법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일반법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이 될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을 딱 놓고 보면 공인중개사법 자체만 놓고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법이다 그러면 가장 일반법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근데 요 놈을 민법이나 상법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특별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보통 공법과 사법을 우리나라는 또 분류한다고 그랬죠? 공법과 사법. 그래서 복잡하게 막 용어 정의, 공법과 사법을 막 복잡하게 정의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사법은 이렇게 대등한 관계, 그렇죠? 공법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행정청과 국민과의 관계 이런 게 공법 관계고 보통 우리 대등한 사인들끼리 계약했다 그러면 이런 사법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개사법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법적인 용역, 사법적인 영역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중간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이 있다. 또는 두 가지 성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혼합법이다.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가봅니다. 중개행위의 개념과 타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중개행위의 개념. 요게 이제 위임이나 도급 뭐 이딴 거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그럴 때 틀린 것. 2번에 보세요.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대리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기억하세요. 중개행위는요. 중개행위는 우리가 항상 그림 이렇게 그리죠. 갑과 을이라는 사인이 거래를 하는데 A가 중개를 한다.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요게 이제 주된 행위고 요건 보조적인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거죠. 서포트 해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라고 그러냐? 사실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법률행위는 이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하는 매매계약. 이게 법률행위고 얘가 여기서 하는 이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에 들어가요. 근데 조심하실 건 얘하고 뭘 해? 중개 계약을 하죠. 의뢰. 중개 계약. 이것도 계약이야. 이건 법률행위예요. 계약하는 건 법률행위야. 근데 그 계약에 의해서 요 중개를 하는 거. 행위를 하잖아. 이 중개행위는 법률행위라고 안 하고 계약에 의해서 일종의 행위를 한다. 사실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응? 구별하세요. 요거 중개계약, 거래계약, 계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건 다 법률행위예요. 그렇죠? 하지만 요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중개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중개행위를 하잖아. 이 중개행위 자체는 우리가 사실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대리할 수 있어 없어? 중개행위를. 민법상 말하는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법상 말하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대리할 수 있는 거야. 요걸 누가 대리할 수 있겠어? 얘 대리인들이 대리를 하는 거야. 얘들의 대리인들이. 요거를. 그럼 대리인들이 한 행위는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행위를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고. 자, 중개업자가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건 중개행위로서 이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 점에서 대리행위와 차별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번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나머지 1번 위임은 신뢰를 기초로 하지만 중개는 신뢰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좀 믿음이 안 가는 뜻이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교재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위임은 신뢰를 주로 기초로 하고 있고 중개는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고용은 노무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수를 받지만 중개는 이를 완성해야 보수를 받는다. 고용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고용계약. 근로계약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서 일하죠.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몇 시간 채워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일을 하면 그냥 월급 나오죠. 근데 우리 중개는 어때요? 완성이 돼야 그렇잖아요. 중개가 완성이 돼야 돈을 받잖아. 완성이 안 되면 그저까지 한 노력은 다 물거품입니다. 우리는. 이게 고용하고 큰 차이점이에요. 고용계약은 그냥 고용돼서 그 시간 가서 일을 하면 일이 완성되고 안 되고 자시고 상관이 없어요. 했다는 것 자체에 급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은 사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중개는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적극적 사무 의무가 없다. 이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임과 중개. 그다음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무상이 원칙이며 중개는 유상이 원칙이다. 앞에 동그라미 1번에 위임은 신뢰를 기초로 한다. 이게 이제 좀 바탕이 되다 보니까 무상인 게 되게 원칙이에요. 그냥 일을 맡기는 거야. 믿는 사람한테. 그걸 꼭 돈과 관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은. 이에 반해서 중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서 5번.
중개행위에 관한 법률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다면 법률적인 설명, 기억과 리을이 옳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기억, 개업공인중개에서 중개행위는 대리행위로 법률행위다. 좀 전에 설명했죠? 자, 리을번에 개업공인중개에서 중개행위는 고용행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인의 지시를 받는다. 자, 고용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요거는 의뢰인의 지시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중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니은, 디귿, 미음은 옳은 얘기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6번에 가봅니다.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중개와 도급의 공통점은 1번 수령 의무와 이의 완성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중개는 중개 계약을 했어요. 자, 일반적인 중개 계약 또는 전속 중개 계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중개를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 의무라고 그러면요,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근데 그런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일의 완성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중개는. 하지만 도급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주기로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집을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급은 그런 일의 완성 의무. 그 다음에 수령 의무. 이 완성한 것들을 도급자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이 완성됐으면 약속한 대로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중개에 있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얘한테 의뢰받고 얘를 소개해서 중개해라, 거래를 해라, 반드시 얘가 그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아시겠죠?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령 의무와 완성 의무는 도급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고 중개에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뭐 도급하고 중개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일의 완성이 있어야만 어쨌든 간에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알선하는 것은 성격상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중개와는 무관하다.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알선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중개행위예요? 이건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개와는 무관한 사무로 전부 경매 법원에 가서 이렇게 경매 낙찰받고 그거 알선하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법률적인 사무다, 법률 사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개라고는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가봅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 7번. 5번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있다. 이거는 딱히 전시중개로 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교재에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참여중개하고 전시중개 두 개를 비교해서 개념을 얘기하죠. 참여중개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통 하는 중개입니다. 어떤 거죠? 얘들 사이로 껴 들어가가지고 행위하는 거, 이게 참여중개, 참여하는 거. 전시중개는 건 말 그대로 물건들 전시해놓고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하는 게 딱히 또 전시라고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시중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5번 옳지 않고요. 나머지 이제 설명을 보시면 1번에 중개계약은 낙성 분료식, 2번에 중개보수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중개계약 시 중개보수 약정 같은 거 안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완성되면 어쨌든 간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3번에 재산상의 사실행위,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사실, 중개라는 건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교환,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민사중개라고 했습니다. 4번에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있죠?
저당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서 알선했어. 이런 것들도 전부 뭐에 들어간다? 중개업에 들어간다. 그것을 업으로 했을 때. 자, 그 다음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8번 가봅니다. 중개관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5번 볼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중개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금 7번에서 봤죠? 4번 지문. 그렇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1번 볼까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손 넘어가겠네. 읽다가 왜 이렇게 끊을 때를 모르겠어. 그죠? 자, 이거 맞는 지문이죠?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게 중개행위냐 아니냐 이딴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2번에 우연한 기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 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개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분명히 다르죠. 용어 정의에서도. 이 업은 뭐야? 업이라고 할 때는 타인의 의뢰, 보수를 받고 업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업이라는 말은 또 계속적, 반복적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 표지를 잘 보셔야 돼. 여기서는 타인의 의뢰 보수 있다는 얘기 안 나와. 이거 정의할 때는. 중간에 그냥 이딴 거 저딴 거 물건 또는 권리 그것을 알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중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타인의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중개업이라고 할 땐 개념으로 나오고. 이 업은 다시 뭐야? 계속적, 반복적.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업이에요. 중개업.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그것이 금전소비자 알선의 부수하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3번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저당권 관련돼서 4번에 중개를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했을 때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그 밖에는 저당권이나 담보물권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저당권 중개한 거 업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4번까지 맞고요. 5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9번 봅니다. 자, 용어 정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4번 볼까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돼버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처음에 나와야 되는 말 해설해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시겠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나머지 1, 2, 3, 5번은 전부 법령 조문 자체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한번 보세요. 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플러스업 해가지고 중개업이 되면 요 행위를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으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됐죠? 그래서 그 중개업이라는 건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정의해놨어요. 용어 정의.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업에는 계속적, 반복적. 자, 10번 가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답은 5번입니다. 전부 다 옳습니다. 기억에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고요. 소속공인은 개업공인중개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사람도 되지만 법인에 속해 있는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디귿의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하고 그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업이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업이 아니잖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11페이지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5번 가볼까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격 취득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응시요건 했을 때 자격이 취소되고 이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요. 자, 1번에 봅니다.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요건 중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중개에 관한 용어 정의하고 비슷하죠? 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의뢰, 보수, 그쵸? 업. 계속적, 반복적, 그쵸? 여기 들어가줘야 돼. 자, 이번에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등. 이게 참 치사한 짓이야, 이게. 우리가 그 현장 안내 및 막 이렇게 바쁘게 읽다 보면 그 계약서 작성 같은 건 눈에 안 들어와요. 그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보조원이? 못하죠? 그쵸? 그래서 틀린 지문이야. 그 자리에 이제 보통 일반 사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맞는 정인데 여기에 계약서 작성 이렇게 살짝 바꿔놓고 문제 난이도는 아주 저급이에요. 저급, 최하 저급이야. 이런 거 이제 그렇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땐 틀려도 돼. 그럼 각성을 하니까. 그렇죠? 시험장 가서 이런 거 틀리면 되게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조심하세요. 치사하게 이런 건 내냐. 아유, 진짜. 다른 것도 낼 거 많은데, 씨.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 업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이게 업이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개설 등록을 안 했어. 그럼 이게 뭐야? 무등록 중개업이죠. 어쨌든 중개업이잖아. 중개업에 이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일단은 중개업이에요. 다만 무등록 중개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3년 3천만 원 일단 벌칙을 받을 수가 걸리면 전제 조건은 걸리면. 이거 뭐 못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5번이 옳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이게 말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한두 마디 가지고 이렇게 살짝 틀리는 거. 제일 이제 하찮은 게 그거죠. 마지막에 있다 없다만 살짝 바꿔가지고 틀린 말이 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거 좀 민감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가볼까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가로 속여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는 제외. 포함해요? 제외예요? 포함이죠?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애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외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마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기 영화 중에 그 있죠. 구토유발자인가? 구타유발자인가? 구토가 아니라 구타유발자인가? 영화 있죠? 응? 나는 그저 폭력영화 이런 거 싫어해서 잘 안 봤는데 사람들은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구타유발자. 말 그게 딱 뭐야 이게. 주먹을 부르는. 그죠? 자, 13번 가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런 말이 들어갈 때는 그만큼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예요.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인은 중개사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도 있죠. 특히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농협이나 뭐 이런 애들은 그 단체, 그 법인을 만들어준 법률이 있어. 그 법령이 있단 말이야. 그 법령에서는 이러한 단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법인은 요런 거에 대해서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버렸어. 그 법에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중개사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특수법인이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중개를 한대. 중개업을. 그럼 이 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죠.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개업을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법에 따라서 좀 하라는 얘기죠? 업무 보증 같은 거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자, 농협 같은 경우는 얼마? 1,000만 원이야. 나머지는 보통의 법인하고 똑같이. 그쵸? 2억 뭐 이렇게 되는 거. 대신 이제 우리가 개설 등록 요건에 있어서는 충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러한 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틀려요. 이런 특수법인에도 뭐 업무 보증 설정이나 뭐 이딴 부분들은 적용이 되잖아. 그쵸? 나머지 2, 3, 4, 5번은 볼까요? 한번.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게 이건 뭐 계속 봤고요. 3번에 보세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된 비업무용 부동산과 법원에 의해 처분되는 강제경매 대상인 사유부동산 등은 앞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된 비업용 부동산 요게 이제 처리되는 방식을 우리가 공매라고 얘기합니다. 공매.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처분된다. 이게 경매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공매계 매각이라는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입찰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가서 중개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매나 이런 거 알선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건 중개라고 안 해요. 아시겠죠? 단지 법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냥 중개행위는 아니에요.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중개보수 안 받겠다는데 그걸 처벌할 수는 없겠죠. 5번에 중개행위란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개행위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 가장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맞는 것은 14번. 자, 5번 보세요. 중개라 하면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권리 득실 변경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5번 옳고요. 이게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몇 번씩 반복하고 있죠. 지금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문제가 여러 번 반복돼. 그래서 따로 뭐 복습 같은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몇 번 이렇게 반복되면 아마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그렇죠? 물론 안 남으신 분은 따로 복습을 좀 하시고요. 자, 1번 봅니다.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중개업을 영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단순한 업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보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개 업무를 영위한다 이렇게 되면 직접 영위한다라는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일정한 보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럴싸하죠? 업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중개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업으로서 행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우연한 기회, 1회. 이 말을 자꾸 넣는 이유가 이 업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란 용어 정의에는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상 용어 정의라고 그랬어. 법이 기준이 돼야 돼 일단.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 안 되지.
무등록 중개업이죠.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그게 이제 중개업이잖아. 우리가 생각이 맞는데 법조문은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용어 정의가 안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고 해야 되겠죠. 다음 넘어가셔서 15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3번 볼까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아직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일 뿐입니다. 그렇죠?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도 면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필코 중개보수를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자, 3번이 옳지 않고요. 그 다음 16번 가볼까요? 가장 타당한 것은 1번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과 같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맞습니까? 분양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특정 동호수가 특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직 물건이 없어도 확정돼 있으니까 특정돼 있으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실 거 대토권이라든가 그냥 입주권 이거는 확정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특정돼 있지 않고 이런 거는 중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분양권 같은 거 특히 입주권도 조심해야 될 입주권이 있죠. 되는 게 또 있죠. 그것도 정확하게 확정이 돼 있다 그러면 입주권이라고 불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자, 2번 볼까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처음에 살펴봤죠? 사실행위죠. 3번에 등기된 환매권은 부동산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환매권은 등기가 돼야지 환매권으로 인정받죠? 그렇죠? 환매권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해요? 주 등기를 해요? 환매 등기. 환매 등기해야 환매권이 대항할 수가 있잖아. 그쵸?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하면서 갑의 물건을 을한테 파는 거예요 지금.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서 매도인이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사기로 약속하는 게 환매야. 그쵸? 환매 특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약속은 왜 해? 다시 팔 걸 왜 팔어? 다시 살 걸 왜 팔어? 심심해서? 네? 아니 얘가 가진 부동산을 중개생각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사자는 자 X라는 부동산 토지를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해요. 얘가 이렇게 판다는 얘기야. 그쵸? 그런데 팔면서 둘이 또 약속하는 거야. 야 3년 뒤에 내가 다시 살게. 이러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가 그래 네가 3년 뒤에 다시 사. 그러면서 지금 매매계약을 하고 있어. 심심해서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왜 이럴까요? 네? 그러니까 소비대차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돈 빌리려고 하는 거야. 돈 빌리려고.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땐 채권자가 되는 사람, 되려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돈 빌려주는 사람의 돈을 안 빌려줘 봐서 모르는구나. 우리가 돈 빌려줄 때 걱정되는 건 뭐야? 떼일까봐,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자 주기는데 이자 안 줄까봐 이딴 게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빌려줘 보세요. 한번. 이런 게 제일 걱정돼.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채권자가 될 사람들은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빌려주진 않아. 어? 뭔가를 잡고 빌려줘야 되겠지. 둘 중에 하나야. 사람을 잡고 빌려주거나 물건을 잡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잡고 빌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보증선다 이거야. 어? 그래서 얘가 돈이 필요하대. 응? 얘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야. 그럼 돈 필요하대. 그냥 안 빌려줘. 너 사람대로 보증 세워라. 그래서 얘가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증. 얘들 둘이 보증 계약하고요. 얘들 둘은 소비대차 계약하는 거. 우리가 돈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민법상으로 얘기하면 소비대차 계약이야.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걸 둘이 하는 거야 지금.
소비대차 계약은 이렇게 하고 보증계약은 얘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제 그냥 일반 보증이냐 연대 보증이냐는 이제 그 다음에 얘들 간의 약정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적 담보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 잡는 거야 이거는. 돈 빌려주고 사람 잡는 거야. 만약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돈 안 갚으면 얘는 얘를 갖다가 추궁하겠다는 얘기지. 얘 보고 대신 갚으라고 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좀 한시름 놓을 수 있잖아. 그렇죠? 얘가 못 갚아도 얘를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인적담보. 인적담보제도 말고 물적담보로 간다 그러면 보통 얘가 가진 물건에 그러니까 동산 같은 거는 별로 값어치가 안 나가잖아요. 동산 같은 거 잡아봐야 많이 못 빌려주지.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한도가 그 물건 값어치 정도까지만 빌려줘야지. 그거 이상 빌려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동산은 별로 값어치가 안 나가요. 그래도 요게 이제 우리가 동산이 이런 담보제도에 쓰이는 거. 그게 민법상 어떤 권리예요? 그게? 질권. 응? 전당포에 주로 이제 옛날에 들고, 전당포라고 아시죠? 요즘 거의 없어졌잖아, 전당포가 저기. 정성 카지노에만 있고. 응? 요즘 명품 전당포들 있대, 명품? 나도 명품 가지고 전당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명품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내가 속겠다라고 그래서 묻는데. 자, 어쨌든, 자, 동산도 담보로 잡을 수 있고요. 자, 부동산은 이제 되게 값어치가 나가니까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이게 물적 담보제도예요. 그럼 이걸 잡는 거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거, 노멀한 거, 가장 표준이 된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돈 빌려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물론 든든해. 일단은 든든한데 뭐가 이제 단점이냐면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이 회수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얘가 돈 안 갚으면 얘 저당권자가 어떻게 해 이거? 경매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매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끝나가지고 돈을 배당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 몇 달씩 걸릴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저당권보다 더 확실하고 더 빠른 뭔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법에 있는 가등기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담보가등기. 그렇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등기 치고 돈 빌려줘. 이때 이제 가등기는 대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예요. 등기법상 말하는 가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하고 이름이 같아 또. 등기부는 그렇게 나와. 그래서 돈 빌려주고 가등기했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가등기 해놨는데 돈 안 갚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 해버리면 되잖아. 응?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 한다. 그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이걸 해서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약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빌려준 돈보다 훨씬 값어치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되 청산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청산. 물론 이때 이제 가등기 가담법이라고 이제 주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산 이렇게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에서 청산할 수도 있지만 이거 경매 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법에서. 그럼 얘는 저당권자처럼 그냥 경매 쳐가지고 이때 이제 이 가등기는 경매 들어가게 되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해 줍니다. 그 얘기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얘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 양도담보 뭐겠어요?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하는 거 가등기 안 하고 그냥 이전 등기 해버리는 거야. 얘 앞으로. 돈 빌려주고. 응? 대신 나중에 갚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 다시 너한테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도담보의 취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약속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환매 특약을 하는 거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환매. 쉽게 얘기하면 이건 매매 계약이 아니죠. 소비대차 계약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겉으로 그냥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 매매 대금이 결국은 빌린 돈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년. 여기 이제 약정 기간이지. 그럼 3년 동안 쓰기로 한 거야, 그 돈. 그럼 3년 안에 그 돈을 매매 대금을 마련해서 돌려주면 다시 산다 이 얘기지.
환매. 그래서 환매. 시험 문제 여러분들 공시법에 쪽에, 공시 쪽, 그쵸? 환매 등기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이. 하실 거야, 아마. 환매. 그럴 때 주의할 것 딱 두 가지 있죠. 매매 계약하면서 환매 특약 할 때 동시에 해, 나중에? 동시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환매 특약 등기는 이전 등기하고 한참 있다가 해, 아니면 동시에? 그것도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환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에 부기등기? 부기등기예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고 그 밑에 부기등기로 붙여요. 환매 특약의 등기는 또는 환매 등기, 환매권 등기, 환매 특약의 등기 다 같은 말이야. 그런데 환매권 실행을 위한 등기 그럼 틀려요. 달라요. 환매권 실행이란 건 뭐겠어? 얘가 다시 사는 거야. 그렇죠? 다시 사서 얘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하는 거야. 이거 주등기 할까 부기등기 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주등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환매 그럼 부기등기 막 외우고 갔다가 시험 문제 지문에 딱 환매, 와 이건 부기등기. 근데 주등기 한다고 됐어. 이거 틀린 말. 그랬다가 당해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렇게까지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환매권 자체도요, 결국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로서 이거 중개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 행위는 공인중개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중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양대행업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중개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법인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겸업 해가지고 얘기하죠. 중개업 외에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딱 나열돼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개인인 개업공정중개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중개업 외의 행위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개업은 아니에요. 분양할 수는 있지만 중개업이라고 하진 않아요. 분양대행업.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토지의 정착물 같은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춘 거, 예를 들면 수목의 집단 같은 것들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5번처럼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옳지 않은 말로 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